네, 특별 기획 시간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확신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거품 논란, 여러 가지 생기는 노이즈에도 시선을 나눠줘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자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딱 센터장님의 한마디가 필요한 자리일 것 같아요. 유례 없는 흔들림 구간에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많이 갸웃갸웃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질문은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속도와 방향성에 의문을 제시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아직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게 일단 2028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 같고 2028년까지 그래서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6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너무 그런 다양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AI 에이전틱 이제 인프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AI 시대는 기존 생成AI 시대보다 4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타이트한 공급이 뭐 제가 2028년 얘기했지만 그 이상 예상하는 산업 참여자들도 상당히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욱더 깊이 있게 보죠. 예. 의문점을 제시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지 저희 예. 카메라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가장 큰 거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좀 전망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동향이 브로드컴의 고객이 구글하고 이제 아마존이거든요.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버전 7까지는 브로드컴이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다 해줬습니다.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 칩이 어떻게 보면 전송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데스런 아니면 인터커넥트 관련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TPU 버전 7까지는 브로드컴이 혼자 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버전 8부터는 미디어텍하고 이제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는 칩에 대해서 버전 8부터는 브로드컴하고 미디어텍으로 이분화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혼자서 다 구글에 공급하다가 이제는 나눠서 공급해야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구글이라는 회사에 공급하는 거지 저희가 브로드컴 미디어텍에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고객은 구글이기 때문에 구글이 구매하는 HBM 용량, 메모리 용량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나오고 있는 스팟 가격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높여온 우리 시장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상단에 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예. 디램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센터장님 보고 계실까요? 근데 사실은 이번 분기도 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지난 1월 달에도 뭐 얼마 안 오를 거라 그랬는데 90% 올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2분기에도 저희도 한 30% 오를 줄 알았는데 한 5, 60%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저는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삼성 하이닉스의 이번 분기에 ASP 상승폭은 시장 예상을 많이 상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램 기준으로는 최소한 40% 중반, 낸드는 60% 이상. 그래서 금방 이제 어떤 데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네. 근거가 없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랑 상당히 우호적인 가격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지금 공급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장들의 근거가 의미는 없다. 실제로는 더 좋은 조건에 계약하고 있고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성과급 같은 거 충당금 반영하잖아요. 네, 반영해도 그러면 괜찮아요. 반영하면 좀 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줄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방 제시했던 메모리 가격이 고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의 그쪽 어떤 리포트의 그 소스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리면요. 장급 공급 계약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안정적이다. 사이클 산업이라는 단점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오를 때도 조금 낮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돼서요. 이 예. 장기 계약이 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까요? 예, 지금 2년에서 5년짜리 장기 네. 계약 많이 하고 있고 뭐 더 길게
더 좋은 조건으로 원래 이제 장기 계약은 이제 물량 중심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격까지 좀 우리 칩메이커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표정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주가 건드리니까 뭐든 이제 건수를 찾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대단한 발견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란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부근에서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럼 최근에 나왔던 엔비디아가 탑재하는 양을 줄인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소캠2의 탑재 구격을 맞추면 결국은 이만큼 필요한 게 이만큼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센터장님의 뷰는 가지고 계세요? 우리 엔비디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슈퍼팟이라고 해서 네. 이제 모든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렉 솔루션에 엔비디아가 다 공급합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저도 지난주에 컴퓨텍스 다녀왔거든요. 오,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네. 베라 CPU 렉이란 그러니까 베라 CPU 트레이라는 제품을 보여줬어요. 그게 네. 뭐냐면 그 컴퓨터 트레이에 베라 CPU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베라 이제 그 루빈 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컴퓨팅 렉이죠. 거기도 당연히 36개의 CPU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블루필드 쪽으로 DPU 관련해서도 또 전용 렉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존하고 다르게 상당히 많은 렉을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렉에 들어가는 스펙들이 같은 베라 CPU라고 하더라도 소캠의 덴시티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덴시티는 고객 맞춤형으로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네. 서버의 RDIN 같은 경우에도 근데 소캠도 당연히 그런 라인업을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전략은 정말 의미 있게 투자하고 싶으면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여주는 쪽으로 솔루션을 맞춰주고 있고 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싶다면 플렉서빌리티를 맞춰주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캠이 기존에 우리가 봤을 때 192GB, 96GB 그리고 좀 지나면 64GB 소캠까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고객의 요구하는 그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사양에 맞게 맞춤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이즈였던 걸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요. 최근에는 HBM 이야기를 그리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 가운데 HBM에 대해서 누가 더 빨리 하는지, 누가 더 양산을 하는지 이걸 포인트로 계속 두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뭐 D램 쪽에 대해서 서버용 쪽으로의 매출이 포인트인지 이 안에서의 이 큰 사이클 안에서의 돈이 더 될 만한 병목 현상이 더 심화될 만한 쪽을 꼽아주신다면요? 지금은 에이전틱 AI 시대고 CPU 회사들마저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X86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안 좋아야 되는데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 AMD도.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베라 CPU 트레이를 보여줬을까요? 그만큼 에이전틱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이전틱 AI 관련한 CPU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버 D램을 공급하고요. 네. 그렇게 매칭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는 저전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LPDDR5, 5X와 같은 모바일 D램을 탑재하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워낙 또 시장 지배력이 학습에 있어서는 강했지만 또 추론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볼륨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서버 디램이 훨씬 더 가격 상승폭은 크다. 다만 우리 소캠용 LPDDR5X는 또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LP보다는 훨씬 더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틱 AI 시대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이 사이클에 대한 힘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에이전틱이라고 하면 계속 24시간 운영이 되는 맞습니다. 이 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장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를 실제로 기존 업무를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고 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런 에이전틱 AI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CPU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마벨 CEO가 키노트를 했는데 첫 번째 병목은 바틀렉은 이제 컴퓨터에서 왔고 즉 GPU에서 왔고 두 번째 병목은 이제 메모리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 메모리 병목은 CPU 수요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병목이 오는 거고요. 세 번째 병목은 커넥티비티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앞티컬 솔루션, 앞티컬
IO든 아니면 CPO든 옵티컬 트랜시버든 이런 강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들이 또 지금은 새로운 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고도화된 그리고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락에서 이게 많이들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쭉 들어본다면 삼성전자 쪽에 기대하는 룸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버형 대량 같은 경우는 약간은 가격이 좀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있기도 하니까요. 네, 좀 유리하게 가격 협상을 하는 것 같고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D램 ASP 상승폭이 경쟁사보다 높았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경쟁사는 HBM이 많거든요. 네. HBM보다는 지금은 서버 D램의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은 이번 분기에도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HBM4 시장이 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기업별로 HBM4의 비중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 상승폭은 당분간은 삼성이 이제 경쟁사보다는 직전 분기 대비 상승폭은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HBM만 놓고 본다면요, 여전히 하이닉스 쪽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황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만 보면 둘 다 70% 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성 DS는 파운드리 LSI가 포함돼서 그런 거고 메모리만 이제 살짝 우리가 살펴서 보면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뭐 영업이익률은 유사한 70%대다. 70%대면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엔비디아가 65%, TSMC가 58%인데 우리 기업들은 메모리만 놓고 보면 70%이기 때문에 70%라는 거는 만드는 게 다 이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팔아서 7,000원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더욱더 레벨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흑자 전환의 시점이 좀 많이 당겨져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분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센터장님도 좀 임박했다라고 느끼실까요? 뭐 흑자 전환을 뭐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로직 파운드리를 삼성이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HBM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이번에 4나노에서 만드는데 HBM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물량에 대한 파운드리를 삼성이 직접 하면서 캡티브 때문에 좋아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 SSD 수요도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IC 같은 경우에도 또 미세 공정으로 파운드리를 합니다. 그래서 HBM하고 SSD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좋아진 건데 다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쪽보다도 전통의 로직 칩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특히 3나노, 2나노에서 약진하기를 기대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네. TSMC와의 격차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나노 이쪽을 보려면 테슬라와의 도장 찍은 부분이 어떻게 하반기 나오는지가 관건이 되는 거라고 내년에 정리할까요? 이제 양산될 거고요. 네. 그때 또 얼마만큼 좋은 수율로 이제 고객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는요. 인텔의 위협도 최근 나오던데 이게 다른 걸까요? 아니면 비슷한 결에서 걱정해야 되는 한 줄기가 인텔일까요? 인텔은 근데 아직까지는 뭐 다양한 기술 로드맵을 보여줬지만 네. 실질적으로 성과로서 보여준 적이 최소한 선단 공정에서는 없고요. 그래서 뭐 아직 인텔 파운드리에 대해서 인텔은 파운드리보다는 오히려 후공정 패키징 쪽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이 있는데 이 미세 공정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미 있게 고객에 아직까지 장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텔의 3나노 이하 칩 같은 경우에는 TSMC로부터 파운드리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계획이 좋다면 자기가 해야지 왜 TSMC한테 받겠어요. 그런 면에서 인텔이 하는 로드맵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인텔도 상당한 검증이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2나노, 3나노 쪽에서 어느 정도의 수율을 달성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지 시장의 신뢰를 받는지도 포인트다 점검해봤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장 변동성 큰 이 와중에 실적이 또 한 번 서프라이즈를
안겨줘야 될 것이다.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음 달 초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나올 거고요.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제가 오늘 사실 그 자료를 냈고요. 오늘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고 왔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저희가 기존 전망치랑 유사한 93조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그래서 성과급을 충당금을 한 10조 이상 반영했는데 그 정도나 나오냐 그렇게 이제 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6월 달에 제품을 출하를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근데 6월 달에 원화가 제일 약하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상당히 높은 우호적인 수준으로 가격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디램하고 낸드의 그 ASP 상승폭도 아마 시장 예상보다는 좋을 겁니다. 다만 시장이 뭐 예상하는 뭐 100조대까지 보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그건 아마 충당금을 반영하면 그 정도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저희가 61조 원으로 영업이 예상했는데 지금의 가격 추이를 본다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이상의 결과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6월 달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또 대부분 다 분기 말에 우리 제품 출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분기 말 6월 달이 원화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환율 효과까지 상당히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시즌도 최소한 투자자들한테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리포트 관련해서 내주셨어요. 충당금 반영해도 기존 추정처 대비 1.2%밖에 내리지 않으셨어요. 9조 원대 기록할 것을 전망했다라는 점 리포트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저희 탑2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도 챙겨볼게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장비 쪽에서의 움직임도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증설에 대한 모멘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장비일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예, 일단 그 삼성의 평택 P5가 이제 내년까지는 인프라 투자가 많겠지만 그 P4는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용인 1기가 네. 내년 초에 아마 본격적으로 웨이퍼 이제 인풋이 될 거고 내년 2분기부터는 웨이퍼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아마 투자 뭐 그런 장비 발주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좀 우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게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뭐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이익이 나오니까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상생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국민들한테까지 뭐 공유하기는 힘들겠지만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던 수없이 많은 소부장 회사들한테 아마 삼성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 소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협상할 때 유리할 거고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장이 기대 못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이죠. 뭐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전남 쪽에서의 반도체 팹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구체화된다면 이야기도 살짝 프리미엄을 더 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서만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대응할까요? 글쎄요,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공정 공장, 핵심이 되는 공장이 가는 거는 좀 아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는 또 후공정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뭐 좀 저변 확대는 가능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그렇죠. 아직 확정이 뭐 딱 난 게 제가 좀 아니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결과를 있다. 보고 말해야지 제가 맞아요. 예상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협상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한 번 더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탑2에 대해서 가진 영향력 그리고 소부장단에서의 낙수 효과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센터장님 잡을까요? 변수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정말 필요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속도도 빠르다고 느끼세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에 따른 숨고르기 건전한 조정은 언제든 필요합니다. 다만 방향성 자체가 28년까지는 저희가 뭐 계산을 해봐도 공급 강이 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올해 내년 28년까지는 우상향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 뭐 젠슨왕 CEO 최근의 행보를 본다면 많은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지분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또 지분 유치에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29년 이후에도 사이클이 안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AI 개점이 안 올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정은 늘 필요하다. 다만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방향성이 보일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실 해프닝입니다. 원래 다 알고 있습니다. 브로드컴하고 미디어텍이 구글의 TPU를 이원화하는 걸 아는데 우리는 구글의 TPU에다가 HBM이랑 메모리를 넣는 거지 그 TPU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브로드컴, 미디어텍이 간접적인 고객이지 직접적인 고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 결과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이제 좀 조정 없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아마 좀 시장의 피로감이 작은 또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약간 잘못된 정보에도 주가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배경인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를 사고 싶었지만 너무 좀 못 샀던 분들도 많은데 이런 조정을 좀 저는 잘 활용하신다면 이 큰 사이클에 여전히 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아름다운 조정, 편승할 수 있는 기회 아직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좀 넓게 놓고 볼게요.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야 될까요?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서 5월에 좋았고요. 서머랠리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6월이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9천만 받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연일 급등락이거든요. 지금은 계속해서 지수를 놓고 봤을 때도 희망적인 시선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삼성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50%고 그리고 양사의 아마 영업이익 기여도도 한 70% 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믿음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3분기, 4분기 특히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고 3분기에는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흐름과 함께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도 아름다운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 코스피도 아름다운 조정이 필요한데 최근 이번 주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다면 속도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계속 가지면서 활용하지만 방향성은 센터장님 의심하지 말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이 지수는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조정이 나와도 사이클의 힘을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린다면 코멘트 딱 한 줄로 남겨주실까요? 예, AI의 그 물결이 드디어 이제 AX로 가고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든 기업들이 지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모두 다 AX를 강조하는 이 물결이 대한민국에서 끝나지 않을 거고요. 많은 국가, 많은 기업들이 다 이제는 AI가 돈이 돼가지고 AI가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큰 구간에 좀 중심 잡는 멘트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센터장님과 함께한 시간도 여기까지인데요. 이어지는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팁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